네, 안녕하세요. 블루포인트 파트너스 이용관입니다. 오늘 저도 이세돌하고 알파고 대전 이후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된 AI인데, 저도 전공은 아니라서 관심은 있지만 크게 알지는 못하고, 하지만 또 되게 궁금한 것들이 많았는데, 제가 일반인의 수준으로 여기 전문가들께 재밌는 질문들과 또 토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자의 회사의 소개와 거기서 AI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간략한 소개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앱스에서 자율주행 쪽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백종윤이라고 합니다. 그 네이버 앱스라는 회사가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네이버가 이제 굉장히 많은 자회사들이 또 있는데, 자회사 중에 많지는 않죠. 네, 근데 자회사 중에 저희가 맡고 있는 역할은 네이버의 미래를 준비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로 하고 있는 도메인은 로보틱스라든가 자율주행이라든가 그다음에 AR 관련된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는 이유는 실제 물리 공간에서 온라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확장하려면은 실제 물리 공간을 돌아다니고 이해하고 위치를 인식한다거나 하는 그런 기술들이 필요한데요. 그런 기술들을 차근히 준비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 저는 그 중에서 이제 자율주행 쪽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로봇보다는 자율주행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NC소프트에서 AI를 연구하고 있는 장정선입니다. NC소프트는 다들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게임 회사고요. 저희는 게임 중에서도 약간 기술 기반의 게임을 제작하는 회사라고 저희는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AI R&D를 최근 2011년부터 10년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크게 NC소프트의 AI는 게임 영역에서의 AI하고 일반 생활 속, 서비스 속에서 AI 두 개의 축으로 구분돼서 R&D가 진행되고 있고요. 저는 그 중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AI, 그래서 AI 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언어와 관련된 AI라든지 지식과 관련된 AI를 맡고 있고요. 저희 조직은 NLP 센터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고요. 네, 저는 그 중에서 세 개를 리딩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인즈랩의 최용섭입니다. 네, 마인즈랩에서는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인공지능의 보편화를 목표로 마음 AI라고 하는 구독형 AI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 AI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누구나 들어와가지고 구독 방식으로 여러 가지 인공지능 엔진들을 쓸 수 있고, 그래서 저희는 NLP, 그다음에 음성, 비전, 영상뿐만 아니라 분석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가지고 인공지능 전문가 그룹으로서 성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좀 많이 볼 수 있는, 또 우리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또 뒤에서 그런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위주로 좀 세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AI가 상용화가 되었느냐라는 관점으로 보면은 저는 이미 굉장히 생활 속에 이미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딥러닝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난 이후에 인식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이버에서도 기존에는 이제 쿼리를 받을 때 보통 글로 서치를 했다면, 지금은 이미지를 받아서 이미지를 비교해서 이미지 인식을 하는 서비스를 이미 하고 있고요. 쇼핑을 할 때도 내가 저 원피스, 저 가방을 사진을 넣으면 그 사진과 유사한 이미지의 쇼핑 검색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술들이 이미 개발이 돼서 서비스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로봇이나 자율주행 기술로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체감하실 못할 수도 있지만 그 자율주행 쪽 연구가 진행된 이후에 차선을 인식해서 따라서 주행을 한다거나 앞차 거리를 유지하면서 주행한다거나 하는 수준까지의 서비스들이 이미 제품으로서 차에 실려서 나오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이미 상용화가 꽤 진행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제 자율주행 로봇 하면 이제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되는데, 이제 그런 형태의 최종 서비스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좀 준비해야 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말했어야 되는데 두 번째랑 똑같고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미 일상생활 속에 AI는 되게 많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AI 하는 사람으로서 억울한 건 일상 속에 들어오면 더 이상 AI라고 부르지 않아요. 일례로 방금 검색 얘기하셨는데, 검색도 이렇게 네이버라든지 구글에서 대중화하기 전에는 분명히 AI 영역이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하고 있는 NLP의 연구 영역 중에 하나였어요. 인포메이션 리트리버라고 계속 연구했었던 영역인데 어느 순간 얘가 성장해서 성공을 딱 하더니 AI라고 부르지 않고 검색 이렇게 하고 독립 딱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뭔가 일상생활에 딱 들어가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AI라고 안 불러서 우리가 AI가 이렇게 가까이 와 있다는 걸 모를 뿐이지 사실은 굉장히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내부에서 하고 있는 게 이제 주로 하는 게 이제 컨텐트 프로덕션, 그러니까 AI가 컨텐츠를 만드는 게 저희는 향후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AI가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 연구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잘 살펴보면 사실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나오지만 요즘 로봇 기자가 기사를 쓰는 요즘 로봇 저널리즘의 말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것도 사실은 AI가 글을 생성하는 거기 때문에 AI 영역이고 이미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기사 중에 일부는 AI가 이미 쓰고 있을 거예요. 그런 거라든지 저희가 작년부터 서비스하고 있는 이제 야구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요즘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비디오를 자동 생성하는 그러니까 야구 중계에서 저절로 이렇게 플레이 바이 플레이로 정확 세그멘테이션을 한 다음에 그걸 묶으면 압축 비디오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런 형식의 비디오 프로덕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굉장히 많이 와 있다. 다만 그거를 저희가 AI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 다른 이름들로 부르고 있어서 잘 모르고 있을 뿐이지 이런 형식으로 되게 오래전부터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계속 일상 속으로 스며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AI가 가까이 있다고 느껴지는 게 저도 이 질문을 받고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어제도 점심을 먹고 챗봇으로 저희 회사 구내식당에 있는 카페에 주문을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 H은행을 쓰는데 그 H은행의 챗봇을 이용해가지고 제가 계좌이체를 하고 왔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개인 방송들 많이 보시잖아요. 유튜브나 뭐 트위치나 이런 개인 방송들에서 요즘 심심치 않게 그 유튜버들, 크리에이터들의 목소리로 도네이션을 하고 그걸로 이제 즐거워하고 또 제가 어제 본 영상만 해도 그 음성 합성인데 분명히 제가 듣기에는 음성 합성인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렇게 더빙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영상이 제작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젊은 세대들은 오히려 이런 거에 굉장히 익숙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내가 내 일상생활 속에서 AI를 이미 경험하고 있고 그거를 위화감 없이 잘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리고 아마 잘 모르시겠지만은 이미 공영방송 KBS에서도 저희 음성합성 기술을 가지고 방송을 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와 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각 그 분야별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그 지금 자율주행이 지금 최근에 나온 차들은 꽤 그래도 좀 체감이 될 만하게 적용이 되고 있고 또 일부 스타트업들은 뭐 트러킹 서비스라든지 이런 레벨 3 정도에서의 또 할 만한 그런 것들을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의 기술 수준으로 만약에 여기 강남대로에 테헤란로에 자율주행을 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 와 있고 또 만약에 가야 된다면 어느 정도 기간을 더 가야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테헤란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테헤란로는 사실은 굉장히 잘 구역이 나눠져 있는 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차선도 넓고 그다음에 진행하는 차들이 굉장히 규칙적으로 이동하는 편이기 때문에 사실은 테헤란로에 서비스 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어떤 서비스가 되느냐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은 뭐 로봇에 가까운 자율주행차, 그러니까 사람을 태우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뭐 물건이나 화물 같은 걸 싣고 다니다가 필요한 때 사람한테 제공한다거나 하는 서비스를 한다고 생각하면 쉽게 생각하면 배달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르게 생각하면은 그게 움직이는 창고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주문을 하면 뭐 10분 내로 배달한다. 테헤란로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뭐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 없어요. 물론 이제 가장 자율주행에서 어려운 부분은 예외 상황에 대한 처리예요. 근데 사람도 운전하다 보면 되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에너지를 거의 들이지 않고 운전하다가 좀 긴장되는 환경이나 처음 가는 환경에서 뭐 다른 차들이 이상하게 움직일 때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것처럼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에 대한 준비가 돼야 되고 대략적으로 사람들이 기대하는 수준이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더 잘해야 된다고 자율주행이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인지 판단, 그러니까 판단하는 쪽에서 어느 정도 더 올라와야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믿고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기로 말씀드린 거 상당히 되게 항상 조심스러운데, 네, 대략 3년에서 5년 정도면 네, 일상생활에서도 자율주행 뭐 배송이라든가 뭐 자율주행 상점 같은 것들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맨 처음에 상용화되는 거는 아마 로봇 개념으로 무인의 형태로 갈 수 있는 게 먼저 될 거라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기술상의 문제가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어떤 레귤레이션이나 그런 또는 뭐 보험이라든지 이런 또는 사람한테 그 부과되는 뭐 주의 의무라든지 이런 그런 것들이 더 주변적인 게 더 클까요? 네, 일단 그 두 가지 축이 저는 굉장히 좀 다른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일반 개인차들이 자율주행이 되고 자율주행 기능으로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은 이미 많이 와 있기도 했지만, 이거는 이제 사람들의 인식 문제, 그다음에 사람들을 어떻게 또 지키고 핸드오버 할 건가 하는 이런 뭐 UI적인 UX적인 문제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물론 법령에 관련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로봇 자율주행 관련돼서는 또 사람을 배제하고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자율주행 관련된 뭐 외부 강연이나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트롤리 뭐 패러다임 그 패러독스를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면 뭐 한 사람과 여러 사람이 있을 때 누굴 칠 건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거는 이제 안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차가 뭐 아예 그냥 자기만 다치는 쪽으로 선택을 한다거나 하는 쪽이 가능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조금 더 빨리 올 수 있는 여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원격으로 제어하는 부분들, 뭐 다른 추가적인 부가적인 기술들이 또 있고, 그래서 두 개의 장단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근데 사람이 운전하는 차들, 이거는 이제 분명히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슈가 제일 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쪽 로봇을 생각하면 기술과 그다음에 그 외부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 그다음에 법령이 함께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법령으로 보면 사람이 타지 않는 차를 자동차로 볼 것인가, 도로를 달릴 수 있게 허가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사회적 공감과 법령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NC소프트도 그 아까 이제 뭐 일상에 관련된 걸 간단히 말씀해 주셨는데, 크게 보면 이런 콘텐츠잖아요. 게임도 콘텐츠를 제작하는 면에서의 또 AI가 있을 것 같고, 일종의 뭐 원가 절감, 그 다음에는 또 소비자로서 어떤 그런 뭐 감각을 훨씬 더 실감나게 느끼든지 재미나게 요소들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그 소비자의 만족 관점에서의 또 AI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두 관점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시고 또 적용하고 계신지 설명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저는 질문이 어렵죠? 저도 어려웠습니다. 네. 일단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다시 저는 그걸 두 개로 또 나눌게요. 익숙한 게임에서의 영역과 일상생활 속에서의 영역을 좀 구분해서 하면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이제 게임도 사실은 되게 큰 컨텐츠고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컨텐츠죠. 근데 그거를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개발사 입장에서 보면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즐기는 엔드 컨텐츠로서의 게임과 이거를 컨텐츠 제작 단계에 있는 개발사로서의 게임은 분명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발 단계에서의 게임을 보면 실은 요즘은 사용자의 눈높이가 굉장히 올라가서 하나의 게임을 만드는데 보통 5년에서 7년, 그리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200명 이상의 인력이 동원되는 굉장한 빅 프로젝트인 거고요. 생각해 보면. 근데 그 중에서도 제작에 들어간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AI가 단순히 엔드 컨텐츠에 뭔가 직접 생성할 수도 있지만, 이런 사람과 결합해서 어시스턴트형 AI가 되게 의미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최근 유행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스타일 트랜스퍼라고, 스타일만 딱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림체를 주면 고흐의 그림체로 바꿔준다든지, 어떤 동영상을 주면 이걸 애니메이션으로 바꿔준다든지, 그러니까 스토리라든 내용은 그대로 가고 이걸 스타일만 바꿔주는 거죠. 이게 이제 게임에 똑같이 적용되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도 실감나게 하는 게 게임에서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NC 같은 경우도 3D 스튜디오라고 사람이 이렇게 막 복잡하게 뭐 붙여서 이런 걸 모델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간 작업입니다.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근데 게임에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상상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모델링할 것이냐는 이슈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이 한 거를 잘 모델링해 놓고 사람이 걷는 장면에다가 좀비의 특징을 붙이면 좀비가 움직이는 것처럼 바꿔주는 기술이 스타일 트랜스퍼에 응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제작할 때 사람은 하이터칭 약간 뒤에 약간의 조율 정도 해주면 갑자기 굉장히 많은 것들이 벌어질 수 있는 이런 거라든지, 또는 게임이 재미있으려면 흥미진진해야 되거든요. 근데 흥미진진이 결국은 뭐냐면 알 수 없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선택을 했는데 이 선택의 결과가 뻔하면 재미가 없겠죠. 선택을 딱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될까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려면 사실은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밸런싱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밸런싱을 한다는 게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AI들이 도와줘서 이렇게 구현되었을 때 뭐 종족 간의 밸런스가 맞느냐, 뭐 스킬 간의 밸런스가 맞느냐가 미리 된다면 사용자가 굉장히 재미를 느끼면서 컨텐츠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프로덕션 쪽에서는 사람과 결합해서 어시스턴트로서의 AI 기능들을 저희가 쭉 개발을 하고 있고 그런 기술들이 응용되고 있고요. 근데 컨텐트 관점에서 또 보면 사용자가 이제 게임을 보면 게임을 다 즐겨하는 것 같지만 한국형 게임하고 미국형 게임이 또 일본형 게임들이 게임을 즐기는 스타일이 많이 달라요. 한국은 이른바 떼쟁이라고 이렇게 모여 다니죠. 막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고요. 사람들하고 이렇게 패거리를 지어야 되고요. 그것 속에서 굉장히 많은 즐거움을 얻어요. 근데 일부 사람들은 내가 왜 온라인에서도 관계 맺기를 해야 되지? 근데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스탠드얼론형 게임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MMORPG, 우리가 떼쟁 같은 걸 하는 몰려다니는 이런 거에서 만약에 나는 관계 맺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그럴 때 나타나는 게 이제 플레잉 AI죠. 그래서 AI가 단순히 뭔가 기능으로서 장착하는 게 아니라 딱 용병, 내가 모르는 사람하고 플레이하기 좀 불편하니까 나를 도와주는 용병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용병으로서 기능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하고 붙어서 지는 게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나는 좀 연습해야겠는데, 그러면 약간 연습자 상대로서의 AI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사람이 아닌 것만으로도 사용자 스트레스가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굉장히 많은 컨텐츠 안에서의 결합할 수 있는 것들, 또 프로덕션 단계에서 결합할 수 있는 것들이 게임에서는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경험들을 그대로 이제 컨텐츠로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일상성에 접할 수 있는 것들이, 아까 이제 비디오라든지 뉴스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들도 이제 미디어사랑 협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합뉴스랑 저희가 MOU를 맺고 이런 사람들이 기사를 쓰는데 어떻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프로덕션의 어시스턴트로 도움을 주는 기술들이 있는 것처럼 기사 작성에 도움이 주는 기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프로덕션 레벨에서 똑같이 하고 있고요. 컨텐츠 안에서도 보면 저희가 이제 최근에 야구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하면서 어떤 것들이 포인트였냐면 컨텐츠를 즐기는 입장에서 공평하지 않더라고요. 저희는 NC잖아요. NC는 지방에 있을 뿐더러 신생 구단이라 팬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하루에 발생하는 뉴스의 건수가 100건이라고 하면요, 두산 엘로끼라고 불리는 두산 엘로끼 이런 데들은 그 중에 90%를 차지하고요. NC는 한두 개의 뉴스가, 나는 똑같은 팬인데 즐길 수 있는 컨텐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만큼 고퀄의 퀄리티의 컨텐츠를 만들 수 없겠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사용자들이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즐길 수 있는 여지들이 늘어나게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너무 길게 했나요? 죄송합니다. 진짜 그 아까 생산 단계에서의 어떤 그 원가 절감 이런 것들은 정말 큰 경쟁력이 될 것 같네요, 나중에. 네네. 그리고 또 뭐 만족도 측면에서도, 콘텐츠 측면에서도 그러면은 그 게임 회사에서 뭐랄까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되게 좀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역할별로 AI가 상당 부분을 대신하면, 예를 들면 기획이라든지 처음에 뭐 캐릭터를 만드는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나머지 뭐 밸런싱이라든지 뭐 스토리라든지 이런 거나 뭐 스타일 트랜스퍼 이런 것들이 되게 AI가 역할을 해준다면 진짜 중요한 어떤 게임사의 역량이라는 게 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들이 AI를 하면서 되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건 이제 뒤에 이제 질문 중에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요즘 되게 핵심이 방금 레귤레이션 얘기하면서 아까 어떤 한 명을 칠 것이냐, 세 명을 칠 것이냐 이런 이슈처럼 디시전의 영역들에 들어가면 AI가 과연 사람을 대체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아까 이제 컨텐트 프로덕션 측면에서 AI가 도움을 준다고 했지 그걸 대신해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역할이 좀 구분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AI는 사실은 확률의 문제로 모든 문제를 풀기 때문에 100% 정확하면 사실은 AI로 보기 좀 어렵거든요. 디터미니스틱하니까요, 사실은. 학습을 통해서 확률적으로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그렇다 보면 실패가 항상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누군가는 개입을 해서 그거를 완벽한 컨텐츠로 바꾸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진정한 사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점점 발전이 된다면 게임에서도 사람의 역할이 좀 더 중요한 가치 판단을 하는 그런 역할에 또 포커싱이 되고 어떤 방향성을 결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진짜 어시스턴트의 역할을 AI가 대체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좀 더 본질에 집중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대체한다는 개념보다는. 고맙습니다. 그 마인즈랩은 챗봇을 주로 서비스를 하시고 계신데요. 실은 챗봇의 영역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서비스한 뭐 기사로 보면 이제 은행이라든지 그런 곳에 서비스를 되게 성공적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챗봇 서비스 그다음에 고객들이 어떤 면에서 되게 또 편익을 느끼고 그런 그 좋아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먼저 챗봇이라는 그 용어에 대해서 제가 조금 그 요즘 바뀌고 있는 추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제 챗봇이라는 용어를 쓰기보다는 이제 그 구분해서 다이알로그 기술 그 다음에 그 다이알로그 기술을 채팅 인터페이스를 붙이면 챗봇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전화나 아니면은 그 키오스크에서 음성 기반으로 대화하는데 그런 데 쓰이면은 이제 음성봇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그거를 이제 그 대화를 해주는 로봇이라고 해서 챗봇이라고 원래 처음에 나왔던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게 세부적으로 이제 다이알로그 기술이라고 일단 통칭해서 그러면 제가 답변을 다시 좀 정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요즘 좀 진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이 다이알로그 방식을 AI로 한다라는 개념이고요. 거기에 기저에는 어떤 현상이 자리 잡고 있는 거냐면 그 루틴한 거를 꼭 사람이 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이제 NC소프트에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하고도 좀 상통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꼭 해야 되느냐 이거를 하는 그 단순한 대화. 그러니까 꼭 상담이나 아니면은 뭐 주문이나 이런 지금 이제 키오스크로 주문을 한다든지 그것도 이제 대화형으로 키오스크가 그냥 뭐 드시고 싶으세요? 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이 대화형 AI를 뭐 은행권의 챗봇이나 아니면은 저희 회사에도 챗봇이 붙어 있지만은 뭐 그런 채팅에서도 쓰지만은 저희 회사를 출입할 때도 저희 그 로봇이 앞에서 그 사람을 알아보고 말을 걸어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닌데 이러면은 당신 누구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누구 만나러 왔니? 이런 그 온갖 종류의 대화에 지금 많이 쓰이고 있고 또 많이 쓰이고 있는 부분은 이제 TM 전화에 지금 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코로나를 그러니까 코로나 문진하는 거를 전화로 보시하는 그런 서비스들 아마 익히 알고 계실 텐데요. 저희도 그거를 이제 그 보험 판매한 다음에 완전 판매 모니터링 이런 데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그 대화에 있어서 결국 이슈는 그 루틴한 업무들 사람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단순한 업무 이거를 사람이 꼭 해야 되나? 사람이 힘들어하고 사람이 이걸 생산성을 못 느끼고 이런 일들은 이제 점점 이런 챗봇이나 음성봇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말씀을 이제 하신 김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좀 견해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도 그겁니다. AI가 이제 꼭 사람으로서
정말 이제 기계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노동들은 대체를 했으면 좋겠다. 대신에 사람이 이제는 그런 루틴한 업무보다는 조금 더 생산적이고 창조적이고 진짜 사람으로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일에, 그리고 그 사람이 좀 더 창조적인 일, 그리고 자기가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저희가 그 세포시나 음성봇을 보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질문을 드리면, 실은 이제 챗봇이 방금 말씀하신 되게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일, 예를 들면 고객 상담이라든지 컨시어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럴 수 있는데, 뭐 또 어떤 서비스들은 자기의 고민 같은 것들을 좀 잘 듣고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정말 그 대화의 목적이 정말 많잖아요. 그런 거는 또 아까 말씀하신 뭐 되게 의미도 있고 뭐 창의적인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실은 어떻게 보면 반복적인 일보다도 그런 일을 조금 더 잘 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야에 이렇게 AI가 쓰일 수 없을까, 그런 쪽에서는 혹시 그 지금 하고 계신 게 있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분야에 대한 상황 이런 것들 어떻게 보시는지. 네. 그 AI가 이런 창조적인 일이나 아니면은 뭐 감성적인 일이나 이런 뭔가 아니면은 좀 비정형적인 일, 이런 루틴하지 않은 일들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한데요. 저는 종래에는 그런 쪽으로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작년에 그 성균관대학교와 재밌는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그 북커톤이라는 프로젝트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AI 100일장입니다. 그때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기사 쓰는 AI를 가지고 있는데 그 기사는 상당히 좀 정형화된 글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북커톤을 하면서는 이런 걸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그런 정형화된 글뿐만이 아니라 문학적인 글도 쓸 수 있을까? 라는 이제 그런 의문을 가졌던 거죠. 그렇게 하고 학생들의 그 창의성을 가지고 어떤 학생들은 시를 쓰게 인공지능 학습시키고, 어떤 학생들은 수필을 쓰도록 인공지능 학습시키고, 어떤 학생들은 또 인터넷 소설을 쓰도록 이렇게 학습을 시킵니다. 근데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인공지능이 쓴 글인데 굉장히 그럴듯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도 분명히 쓰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실례로 모 인공지능 스타트업이 연애 상담해주는 AI 서비스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의 발전 역시 저는 이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우리가 진짜 그러면은 좀 우리 좀 위협을 당하는 느낌이 들죠. 그러면은 AI가 진짜 문학 작품까지 쓰면은 사람은 뭘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직업들이 앞으로 많이 생길 거라 생각하고요. 글 쓰는 AI도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깨우치는 건 아니고 누군가 학습자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건 사람들이 더 높은 가치, 더 높은 수준의 지성, 더 높은 수준의 창의성을 찾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AI 분야를 이제 스타트업 입장에서 또는 이제 기업에서 그런 산업에 적용을 이렇게 검토하면서 드는 아마 공통적인 생각이, 제 생각에는 중국이나 인도일 것 같아요. 워낙 그 어떻게 보면 다른 분야보다도 AI 분야에서는 되게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되고, 또 그런 엔지니어들도 엄청나게 길러내고 있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경쟁 관점에서 지금 하고 계신 분야에서 이게 어떤 서비스들은 그 한 솔루션이 그냥 지구를 지배하는 서비스들이 많잖아요. 그냥 원탑이 그냥 다 이렇게 먹는 시장인데, AI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이미 오픈 소스도 많고,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또 그런 것들 데이터의 의존성들이 되게 크고, 그런 면에서 좀 경쟁 관계에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검토한다, AI 관련돼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좀 그런 것들을 좀 의견들 아마 다 고민해 보셨을 것 같은데, 한번 그 좀 조언들, 다른 AI 사업을 준비하는 스타트업들,
위해서 조언을 해준다면 경쟁 관점에서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혹시 다른 분 먼저 대답하고 싶으신 분이 계실까요? 아 그럴까요? 이거 약속과 다른 것 같은데요. 이게 질문이 어려울 줄은. 제가 갑자기 막 궁금해져가지고 저도 저부터 할게요. 그럼 네네. 저 굉장히 네. 오랫동안 네. 저희가 고민해 네. 왔던 주제고 네네. 최근에 약간 저희가 약간 클루 같은 걸 발견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저도 국내에서 R&D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R&D 한 20년 정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질문이 뭐냐면 사실은 AI 기반으로 비즈니스 기회가 있냐는 질문이지만 사실은 이걸 조금만 바꾸면 AI 기술 기반으로 사용자한테 가치를 줄 수 있느냐예요. 근데 기업체에서 R&D를 하면 이게 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고민이니까요. 기업체에서 R&D를 하면 이게 어떻게 가냐면요. 보통 모든 사람들 엔지니어들의 성향이 기술을 최적화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올해 새로운 기술이 나왔네. 그래서 기존에 94.7%를 95.1%로 0.4포인트 올릴 수 있어요. 아 정말 이거는 국내 최고고 최고의 기술이에요. 이렇게 보통 AI 및 R&D 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방향으로 가거든요. 근데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어이가 없죠. 94.7%나 95.1%나 0.4% 올라가는 게 너한테 무슨 의미냐 라는 고민들을 하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기술과 사용자의 괴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건 비즈니스 기회가 없다. 그래서 이게 AI 기반의 비즈니스를 하려면 기술이 중심이 아니라 사용자한테 제공하려고 하는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 가치에 있어서 AI가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 또 그게 다른 플레이어들이 들어올 수 없는 기술적 배리어를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먼저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기술의 방향성을 사실은 사람한테서 찾아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최근에 이제 입장을 정한 게 어떤 AI 기술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성공하려면 기존의 리서치가 중심이 돼서는 안 되고 리서치, 그다음에 비즈니스, 그다음에 플랫폼, 저희가 R&B라고 부르거든요. R&D를 하면 안 되고 R&B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기술자들은 기술을 그대로 고도화하면서 가지만 그거의 방향성에 항상 사람이 있도록 비즈니스하는 사람들이 같이 결합해 있어야 되고, 또 기술의 결과물이 플랫폼으로서, 플랫폼이라는 건 뭐냐면 데이터가 입력하면 항상 일정한 속도에 일정한 퀄리티로 나올 수 있는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모델을 만든다는 것과 플랫폼 만든다는 건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기술의 방향성은 비즈니스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볼 수 있게 해주고, 이거를 기술자들이 더 붙어서 정교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완벽하게 되어야지 이게 사실은 AI로 뭔가를 한다는 거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도 조직 구성이 아까 그래서 말씀드릴 때 제가 하고 있는 게 R&D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AI 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랭귀지도 하고 있고요, 난리지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던 게 사실은 저희가 요즘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식의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실은 AI가 워낙 그 기술도 발전 속도도 빠르고 적용 분야도 굉장히 빠르고 또 산업도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서 실은 엔지니어기는 하지만 되게 사내에서도 협업에 대한 그런 인식이나 또는 산업 트렌드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인식, 기술에만 매몰되지 말고 그래야 좀 더 사용자가 좀 느끼기에 체감되는 어떤 기술의 적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네. 저도 네. 혹시 네. 생각하셨으면 네. 먼저 하셔도 돼요. 네. 열심히 생각했습니다. 그 질문, 제가 파악한 질문 사실 이제 뭐 그 AI 기술이라는 것이 보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외, 특히 뭐 중국 같이 이제 공격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고 공격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데를 어떻게 경쟁할 것이며 이제 그런 어떻게 살아남을 건가에 대한 고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어려운 부분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실패가 될지언정 되게 공격적으로 하고 인력 확보도 굉장히 쉬운 편이고요. 국내는 사실 그 두 가지가 쉽지 않은 여지가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 경쟁에 살아남을 건가 보면 방금 마지막에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되게 공감이 되는 부분인데, AI가 그냥 보편적인 AI 연구, 마찬가지로 뭐 NC에 주신 의견도 마찬가지지만 보편적인 연구로 그치면 안 되고 어떤 사업을 생각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에는 어떤 도메인의 널리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AI라는 건 사실 없고요. 도메인 널리지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어떻게 써서 그 도메인 널리지, 그러니까 도메인에서 어떤 기능을 제공하고 어떻게 가치를 제공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그 도메인을 이제 명확하게 로봇과 자율주행으로 이제 픽스를 하고 네이버 랩스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어떻게 그 경쟁할 것인가? 이 도메인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다는 게 그 어떤 사업 영역일 수도 있지만 지역에 대한 특성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네이버가 사실 그런 분야에서는 그동안 꽤 잘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네이버가 뭐 검색 시장을 국내에서 아직은 뭐 잘 지키고 있는데요. 공산주의 국가를 제외하고 구글에게 먹히지 않은 유일한 나라라고 저희 파악하고 있거든요. 뭐 중국이나 뭐 러시아는 자기네 또 하고 있지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어떻게 잘할 것인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영역으로 게임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시 이제 자율주행으로 돌아오면, 자율주행 국내 운전에 특수한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통 체계라든가 뭐 분명히 다 다르고요. 그거를 일반적인 기술로 전 세계에 적용할 수 있는 걸 만들기는 사실은 어려운 분야고, 운전이란 도메인에, 그것도 국내 도메인에, 그리고 지역의 특성들 등등을 활용하게 된다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 분명히 이런 분야들이 뭐 국내 사업을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런 그러니까 도메인에 대한 널리지 기반으로 AI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접근을 한다면 충분히 창업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도 좋은 아이디어가 생기지 않을까. 네. 어떻게 보면 로컬 입장에서는 이게 그 각각의 말씀하신 도메인이나 환경의 어떤 그 차별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일종의 나의 사업을, 우리의 사업을 지켜주는 배리어가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걸 글로벌로 갈 때는 또 그게 우리한테는 또 거꾸로 진입 장벽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최 대표님. 네. 그러니까 저 앞에서 두 분이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똑같은 얘기 말고 조금 이제 저는 진짜 기술적인 측면에서 기술 경쟁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되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제 AI를 우리가 뭐 응용 사업으로 하는 데는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라고 하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하는데, 저는 기술적으로도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 가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물리올림피아드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도 쭉 후배들을 지켜봤을 때 국제 물리올림피아드나 국제 수학올림피아드 나가면요, 세 나라가 항상 수위를 다툽니다. 한국, 중국, 미국. 지금 중국이랑 미국이 AI에서 엄청나게 앞서 있잖아요. 저는 거기에 한국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엔지니어들이 이제 구글의 텐서플로우, 파이토르치 이런 것들을 뜯어가지고 막 고칩니다. 고쳐가지고, 야, 니네 이거 왜 이렇게 못 만들었어? 이거 내가 5배 빠르게 해줄게. 이러면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과 우리나라의 알파고 사태 이후로 불과 몇 년 안 됐잖아요. 인공지능을 하기 시작한 지. 우리나라의 AI 대학원도 이제 막 생겼고,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에 인공지능을 전공한 사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똑똑한 친구들, 영재들이 이런 것들을 금방금방 흡수해내고 금방금방 글로벌한 경쟁력을 갖춥니다. 저는 네이버와 NC와 저희 회사 마인즈랩과 같은 그런 그 밖에도 이제 좋은 회사들이 많이 있죠. 여기 있는 AI 엔지니어들이, 사이언티스트들이 절대 뒤처진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또 실제로 저는 이 네이버가 어떤 기술들을 상용화하고 공개하는지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정말 저는 그 되게 자랑스럽거든요. 어떤 분야에서는 구글보다도 오히려 앞서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로 해보니까 막상 할만하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과 같은 엄청난 자본력과 엄청나게 좋은 인프라, 그리고 중국과 같은 엄청난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데이터를 그냥 왕창 만들어가지고 때려 박아서 만들고, 그런데 저희는 그 틈 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반대로 그러면은 우리가 중국처럼 뭐 데이터 왕창 만들 수는 없으니까 적은 데이터로도 인공지능을 학습할 수 있게 만들자,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꽤나 성공적인
결과물들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우리가 미국의 자본력과 중국의 인구를 어떻게 이겨라고 접근하면은 이거는 너무 힘든 싸움이 되겠지만, 조금 다르게 접근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거를 찾아서 나간다고 하면은 저희는 이제 머지않은 미래에 인공지능은 한국, 중국, 미국 이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막 목소리에서 막 느껴져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게 느껴지고, 저도 주변에 그런 열기나 그런 이쪽 분야에 대한 도전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저도 경험하고 있어서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나 조금 더 여쭤보면, 실은 이제 이게 아까 잠깐 나왔지만 규제하고 이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예를 들면 이제 중국의 모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얼굴 인식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제 페이먼트까지 가는 엄청난 일을 해냈는데, 실은 그게 사생활 침해라든지 엄청난 논란이 됨에도 불구하고 실은 중국이기 때문에 또 해낸 것 같아요, 그거를. 그리고 또 어떤 데는 예를 들면 의료 데이터의 접근이라든지 그런 공유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예를 들면 관대한 어떤 국가가 있다, 그러면 거기는 그런 데이터의 접근성이라든지 학습 기회가 훨씬 더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까 기술의 어떤 알고리즘의 어떤 향상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어떤 데이터의 접근과 공유, 이거 활용에 대한 어떤 규제, 그리고 또 그걸로 인한 임팩트들에 대한 어떤 그 라이어빌리티, 어떤 그 배상의 어떤 책임 유무, 이런 것들이 정말 그 AI의 실질적인 어떤 그 상용화에 굉장히 그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래도 이 분야에서 꽤 오래 해오셨으니까 지금 분야에 대해서 좀 규제 관점에서 이런 것들은 좀 예를 들면 해소됐으면 좋겠다라든지, 또는 이런 건 좀 이렇게 회피해서 할 수 있었다, 이런 사례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 좀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기 최 대표님 먼저. 제가 계속 마지막에 했으니까 이번엔 처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저희가 그런 것들 많이 느끼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피해의식처럼 느끼면은, 중국에서는 이거를 그냥 다 갖다가 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만 좀 해보려고 하면은 그거는 개인정보라서 공개할 수 없다, 이거는 이게 그 데이터를 내가 직접적으로 개인정보를 가져다가 활용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제 못 쓰게 하거나 이런 규제들이 아직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래도 그 와중에 어떻게든 이것들을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유연하게 저는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상용화 단계에 갈 때 그 규제는 그건 이제 중국이 엄청난 그 성과를 내고 페이먼트에 안면식을 쓴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부작용이 있거든요. 분명히 부작용은 있고, 그래서 상용화 단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분명히 검증을 하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반대로 약간 유연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연구 단계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조금 도전적인 시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문화들이 좀 정착이 됐으면은 하는 바람이고, 또 그래도 다행인 거는 정부에서 데이터 3법 포함해가지고 그런 연구 단계와 상용화 단계를 구분하는 그런 개념들이 지금 조금씩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은 크게 두 개로 규제와 데이터로 나눠서 해드리면, 규제가 과연 나쁜 것이냐, 저는 좀 관점을 달리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비즈니스 규제 얘기할 때 중요한 건 사람이고 사용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규제가 있는 게 기술을 보호함이냐, 이렇게 보면 아니고, 사실은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약간 문화적인 공감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규제라는 게 사실은 프라이버시 이슈를 풀어주는 게 맞는 거냐, 그 풀어준다고 한들 사연자가 그걸 흔쾌히 받아들일 건지는 다른 이슈잖아요. 사실은 규제라고 하는 게 현재 사회의 사람들의 공감대라면, 그게 기술이 앞서나가지 않고는 사실은 사용자한테 가치를 주는 문제는 다른 문제다.
그래서 프라이버시가 이슈로 보호하고 있다면 그걸 현재 사는 그 나라의 사람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고, 차라리 그 기간을 길게 해서, 논의의 기간을 길게 해서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과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을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그런 이후에 기술들이 따라가면 충분히 의미 있는 기술과 의미 있는 가치로 연결될 수 있다고 저는 규제 관점에서는 그래요. 그 다음에 최근에 데이터 3법이나 이런 것들이 되면서 그런 공감대 형성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나 뭐 공청회나 이런 것들이 좀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논의의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 정도는 가지고 있고요. 그 두 번째, 저는 심각한 게 사실은 데이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AI는, 그러니까 요즘의 AI는 사실은 머신러닝 빼고 딥러닝 빼고는 말할 수 없고, 아까 제가 확률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의 기반은 전부 다 데이터예요. 그러면 우리는 데이터가 사실은 굉장히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성과주의로 많이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어서 기술의 성과는 바로 보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 과제라든지 기업체 과제가 기술로 돌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만들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R&D라는 입장에서 가장 두렵고 부러운 게,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워드넷이라고 있어요. 워드넷. 이게 뭐냐면 의미들의 관계들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구성체는 몸이 있고, 몸은 뭐 손과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개념들의 하이어라키를 만들어 놓은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쉽지 않겠죠. 딱 들어도 쉽지 않잖아요. 이제 이거를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20년간 했어요. 85년부터 2006년까지 죽도록 하여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냈던 거죠. 근데 한국은 그런 것들이, 그런 기반이 굉장히 약해서 사실은 AI가 기술이 전부인 것 같지만 그 데이터로부터 확보하는 것들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우려는 있다. 근데 2018년부터 AI에서 굉장히 핫한 이슈가 뭐냐면 AI 에틱스라고, 윤리. 요즘 계속 사고 쳤잖아요. 뭐 MS도 사고 치고 사고. 그게 뭐냐면 데이터가 많으면 좋은 줄 알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다 AI 한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린 데이터가 없어서 조금 부족해. 근데 데이터가 있어도 문제된 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사실은 머신러닝 하는 입장으로서, 그러니까 아까 채팅, 뭐 스토리텔링인 거 바라면 뭐 이야기하는 법, 채팅하는 법을 배우길 바랐더니 애들이 인간이 하고 있는 못된 관습도 같이 배우더라. 그러니까 인종차별이라든지 남녀차별이라든지. 그래서 요즘 AI 에틱스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기존의 데이터는 쓰레기다. 그러니까 인간의 편파적인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배우게 되면 공평한 AI를 기대하지만 사람이 공평하지 않고 지금도 굉장히 편파적으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녹여져 있는 이런 데이터를 학습하게 되면 정말 이슈가 될 수 있는 AI가 학습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즘 AI 분야에서 얘기하고 있는 AI 에틱스에서는 AI가 기회다. 그래서 데이터를 정말 올바른 데이터를 생성하는 거, 그래가지고 다시 학습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시대에 접어들었고, 사실은 그렇게 보면 기존에 우리가 좀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데이터 3법처럼 규제의 변화도 있다시피 데이터의 중요성도 요즘 국가에서도 인정하고 이런 과제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쫓아간다면 충분히 빠르게 쫓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은 우리도 막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감수성이 떨어지고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건 눈치채지 못하는 거잖아요. 충실히 학습해서 AI가 자기도 모르게 나쁜 버릇이나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좀 무섭기도 하네요. 네, 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또 말씀드리면, 이제 그 대표님께서 질문 주셨던 내용 중에 개인정보 관련된 얘기는, 사실은 개인정보의 주체는 개인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저희가 아무리 가져다가 AI를 학습시키면 엄청난 기술을 만들 수 있다 한들 개인의 동의 없이는 사실은 사용하지 못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다 개인이고 제 정보를 누가 쓴다는 건 사실 저도 내키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당연히 동의를 받고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하는 게 맞고, 데이터 3법을 통해서 비식별 자료로 사용하게 되고, 그다음에 뭐 사후 규제로 문제가 벌어졌을 때 기업이 책임지고 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잘 논의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저희 이게 데이터인지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예전부터 그냥 흘러와서 뭐 그렇게 된 그런 규제들이 남아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자동차를 예를 들면 보통 저희가 이제 데이터라고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나오는 스타트업들 보면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앱을 만든다거나 서비스하는 회사들이 나오잖아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사실을 동의를 통해서 그 앱을 개발하는 회사들, 뭐 카메라 접근 권한이라든가 뭐 데이터 접근 권한을 받아서 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동차로 돌아보면 되게 재밌는 게 자동차에서 나오는 되게 가치 있는 데이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하다못해 엔진 오일 교환 정보가 떴을 때 그 정보를 활용하면 근처에 있는 엔진 오일 교환 샵에서 비딩을 한다거나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정보를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럼 자동차에서 나온 데이터의 주체, 그 데이터의 소유권은 누가 가져야 되는가? 지금 자동차 회사가 갖고 있어요.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고 안전이라는 이름 때문에 자동차 회사가 그거를 뭐 물론 개인 동의를 거쳐서 가져가는 과정이 있긴 합니다만 사람들이 부지불식간에 그 데이터를 자동차 회사만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개인이 그 정보를 내가 제3업체 뭐 아니면 뭐 그 정보를 활용해서 뭔가를 해볼 수 있느냐? 못하는 구조가 되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게 또 의료 데이터도 비슷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개인이 어쨌든 그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야만 하는데 모르는 사이에 이미 다른 데서만 쓰고 있는 이런 데이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자율주행 규제로 보면은 뭐 자동차 관리법이나 도로교통법이나 이런 것들이 걸려 있고 또 하나 이제 지도 관련된 법인데 국내 또 지도가 또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예전부터 굉장히 강하게 규제를 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리어가 될 수도 있지만 되게 의외로 도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떤 특정 뭔가 보안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존재하지 않고 도로는 누구나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도로 쪽 규제는 또 풀어주려고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기존의 고정관념화되어 있던 규제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말씀 주신 거 듣다가 막 생각이 났는데 이제 지금 자동차라는 게 예전에는 이제 운송의 수단이 이제 제일 컸었는데 그게 이제 내연기관에서 이제 전기 자동차 그다음에 자율주행이 입혀지면서 그 좀 역할이 자동차에 대한 기대 역할이 굉장히 많이 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상상하는 게 야 애플이 만든 자동차나 또는 뭐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뭐 네이버가 만약에 만든다면 또는 뭐 구글이 만든다면 이런 또는 뭐 삼성전자가 만든다면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잖아요. 실제 그렇게 미래 자동차의 주도권이 그런 면에서 운송이나 이런 거에서 좀 예를 들면 엔터라든지 되게 다른 역할로 변할 것 같은데 그럴 때 어떤 회사가 좀 더 유리할까요? 약간은 벗어나 있긴 하지만. 네, 네네. 저는 지금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사실 자동차 영역은 아니지만 자동차로 보면은 자동차 회사가 주도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일단 제조를 자동차가 하고 자동차 회사가 허락하지 않는 한 안전운이라는 이름으로 OS를 설치해서 뭐 자기가 원하는 OS를 설치한다고 자기가 원하는 앱을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 결국은 주도권을 가져가고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다양한 서비스들을 받죠. 차에서 하는데 대부분 그냥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사용자 경험을 좋게 해주긴 어려운 상황이고요. 점차 그거는 협력을 통해서 자동차 회사가 인정하는 회사들과 협력하는 회사들과 이제 점점 받아들일 걸 생각하고 음성인식만 하더라도 뭐 자동차 회사랑 뭐 IT 회사가 협력을 통해서 IT 회사의 음성인식 기술이 들어간다거나 하는 쪽을 하고 있고 자동차 회사 자체도 음성인식이라든가 뭐 서비스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 그런 뭐 연구들을 더 활발히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조금 또 다른 개념을 보면 차 내 공간의 변화도 되게 크지만 사실은 저는 이 도시의 변화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게 결국 생겨난 게 A 지점에서 B 지점을 이동하기 위해서 생겨난 거거든요. 편하고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A라는 공간과 B 공간이 있으면 거기서 A의 공간에 있는 물건을 B 공간으로 옮긴다거나 A의 공간에 있는 사람을 B 공간으로 옮기기 위한 그런 이제 어떤 도구로서 자동차들이 개발됐는데요. 이 자율주행 로봇이 이제 도로를 돌아다닐 수 있게 된다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 공간 자체가 A라는 공간이 B 공간으로 간다거나 사람이 있는 곳에 공간이 이동하는 그런 개념으로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쉽게 좀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지금은 뭐 물건 배송, 음식 배송을 시킬 때 음식점이 정해져 있고 창고가 있고 거기서 물건을 픽업을 해서 어떤 기사분이 뭐 차를 이용해서 배송을 하죠.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 창고가 꼭 그래야 되는가? 뭐 최근에 무슨 저기 배민 같은 경우 번쩍마트, 비마트 뭐 이래서 뭐 30분 내로 배송하고 하는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도심에 있는 창고, 마이크로 웨어하우스 개념이 들어왔기 때문인데 그럼 예를 들면
뭐 햇반과 라면을 싣고 도시를 돌아다니고 있는 자율주행 로봇이 있다면 배송하자마자 10분 만에 배송할 수 있고, 즉 창고라는 공간 자체가 움직이면서 서비스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상점 자체가 움직이고 이러면서 도시의 구조라든가 이 공간과 이동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는 날이 오지 않을까. 네, 완전 자율주행이 오게 되면 네, 그런 분야로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엘리베이터가 도입되면서 도시가 엄청나게 변했잖아요. 버티컬 구조로 하고 집적화되는 게 어떤 밸류를 만들고 그랬던 것처럼 저희도 자율주행이 오면 방금 말씀드린 부동산 개념도 되게 달라질 것 같고, 어떤 그런 창고나 물류의 개념도 되게 달라질 것 같고, 예, 되게 그런 곳에 되게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도시의 그 사실 도로 인프라가 사실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되게 모르지만 크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 주차장인데요. 사실 개인 차량의 사용률은 거의 뭐 4%, 그러니까 여러분들 차를 사실 때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차를 운전하려고 사시지만 사실 사시는 이유는 주차하려고 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96% 시간 주차를 해놓거든요. 네, 그게 굉장히 비효율적인데 그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실은 이 AI도 결국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고, 또 이런 AI 때문에 생긴 산업의 기회 이런 것들이 스타트업이나 또 이걸 준비하는 뭐 엔지니어들 이런 분들한테 되게 중요한 분야인 것 같아요. 저도 뭐 스타트업 상담하면 대부분의 솔루션이 AI를 고려 안 하고 있는 업체가 없을 정도로 되게 많이 고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지금 주제처럼 진짜 모든 곳에 AI가 있는 상황, 실제로 만나진 못하지만 시도 자체에서는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고민하는 테마인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첫 번째 질문은 AI에 관련돼서 이렇게 뭐 공부를 하거나 또는 어떤 사업을 준비하거나 하는 분들을 위한 어떤 되게 좀 넓은 의미의 조언? 예를 들어서 뭐 야 이제 이거 끝났어 뭐 안 해도 돼 이런 말씀, 뭐 과하게 예를 들어 아니면 엄청 뭐가 있는데 이런 버티컬들이 되게 기회가 있어요. 뭐 이런 말씀도 좋고, 지금 저도 뭐 오면은 실은 막 상담을 많이 AI로 이런 분야 사업해도 될까요? 이런 정말 많이 듣거든요. 근데 최근에 어떤 기술 트렌드나 그거에 맞는 또 사업 기회 이런 것들은 정말 변화 속도가 저는 너무 빨라가지고 캐치업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한번 AI로 지금 뭐 기술을 개발자로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 또는 뭐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뭐 조언 같은 거 해주실 수 있으면은 편한 거 아무거라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 대표님 먼저. 네. 저 주제는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지금 이제 구독형 AI 서비스를 런칭하면서 기존에는 저희 AI 기술을 쓰는 고객들이 대부분 대기업이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오히려 스타트업들과 협업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제가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저희한테 와가지고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요. 내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요. 여기다가 이 AI, 나 이런 AI 붙이고 싶은데 이거 붙일 수 있어요? 라고 제일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대표님이 말씀하시면은 반대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대표님 하시는 이 사업에 그 AI를 붙이면은 정말 그 AI로서 이만큼 밸류를 더 만드실 수 있나요? 라고 거꾸로 여쭤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AI를 접근하실 때 야, 이런 것도 AI로 할 수 있어? 라고 묻기보다는 내가 AI로 뭘 하면은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까? 이 AI를 안 붙이고 그냥 할 때에 비해서 이 AI를 붙여가지고 이만큼의 밸류를 창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단순하게 여기다가 이런 AI 붙이면은 재밌어 보여. 이거 좋아 보여. 이거는 이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AI를 내가 붙여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이랬을 경우는 그렇게 좋은 결과물을 얻는 경우를 별로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제 내가 창업을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아니면 내가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 사업에 AI를 붙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먼저 뭘 할 것인가? 그러니까 AI를 내가 붙여야 그냥 이런 AI 기술이 있으니까 내가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붙여야지가 아니고요. 기술에서 시작하지 마시고요. 비즈니스 로직에서 이런 부분에다가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페인 포인트니까 이 부분에 이런 AI를 붙이면 내가 밸류를 창출할 수 있겠다를 먼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how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how를 생각하는 과정에서 뭔가 막힘이 있다면은 저희 회사로 오십시오. 네,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주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센터장님. 네. 이것도 질문을 두 개로 나눠보면요. 하나는 AI가 창업하는데 좀 도움이 되느냐 네. 이런 거 하나랑 그 창업하는데 진짜 필요할 게 뭘까 뭐 조언 네, 네. 이런 걸로 말씀을 드리면 AI는 아까 최 대표님 말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AI 기술자한테 딱 말을 하면요. AI가 사람을 대체하면 대단한 가치로 알아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창업하시는 분이나 많은 사람들이 AI가 뭔가를 대체한다는 게 가치로 믿는 경향이 있어요. 일례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로봇 저널리즘이 대표적인 것 같아요. 로봇이 기사를 쓰면 엄청난 혁신을 불러일으킬 걸로 믿었죠. 근데 이게 사용자 입장에서 제가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뉴스를 보는 사용자로 하면 이게 사람이 쓴 게 보기 좋나요? 이거 로봇이 쓴 게 보기 좋나요? 하면 또 그 둘이 차이가 있나요? 보면 기술자들은 엄청난 혁신이에요. 사람이 안 들어가요. 기술이 만들어면 대단한 거인지 알지만 그걸 소비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똑같거든요. 왜 그런 것들이 새로운 기회를 줄 것이냐?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AI가 뭘 대체한다는 거는 기회가 아니다. 아까 비슷한 말씀 분들 하셨는데 똑같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가 그러면 창업할 때 어떤 걸 봐야 되느냐는 저는 마인드셋에 있다. AI는 사실은 뭐냐면 일례로 소규모 창업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꽤 관찰을 좀 하고 이 분야에 뭐가 될지를 보겠죠. 근데 이게 AI가 점점 모든 게 들어온다는 건 결국 뭐냐면 사실은 데이터거든요. 만약에 창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필요한 게 있다면 그거의 유동 인구라든지 거기에 주로 유동한 인구에 대한 매스가 되는 타겟이라든지 그 지역에 필요한데 없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의 힘으로 보면 사실은 그 비슷한 지역에서 성공한 사례들을 보고 이런 것들을 본다면 그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그 도메인이라든지 이런 니치들 필요한 것들이 틀림없이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이미 창업의 뜻이 있다면 창업을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떤 언맷 니즈가 있는지 또 그걸 데이터로서 발굴할 수가 있는 건지가 먼저 돼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약간 두리뭉실한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에 두 분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같은 얘기를 조금 다르게 하는 것뿐이지만 말씀드리면 AI 자체 AI로 창업을 하겠다 이거는 되게 앞뒤가 틀린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용자한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느냐, 뭐 어떤 도메인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먼저 돼야 될 것 같고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 일단 어떤 문제를 풀 건가에 대한 정의가 먼저 돼야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주제도 AI in everywhere지만 그 AI 기술을 제외하고 기술을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영역에 AI를 통해서 분명히 베네핏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I를 배제하고 하는 사업들을 생각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점점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학생들로 다시 돌아가면은 학생들은 사실은 이게 전공에 관계없이 이거에 대한 이해, 뭐 수준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깊은 이해와 뭐 얕은 이해와 다 차이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AI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당연히 필요하고 학교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노출시켜서 배우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저희한테 그 맨 처음에 아까 2016년이죠. 그 이세돌 알파고 그때가 대중의 관심의 분기점이었던 것 같고 뭐 혹자는 야 원자폭탄 이후로 최대 위협이다 막 뭐 이런 말부터 뭐 엄청난 기대까지 되게 격변이었던 것 같아요. AI로 보면은.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엔지니어들이 또 이쪽으로 이렇게 몰리게 된 계기가 됐고 또 이게 산업에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적용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여전히 기회도 많고 변화의 한복판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임팩트도 크고 또 그걸 또 가늠하기도 되게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기회가 되게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되게 좋은 말씀들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이 말은 하고 싶었는데 제가 안 물어봐줬다 이런 거 있으시든지 아니면 정리 멘트든지 각각 이렇게 한마디씩 하시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센터장님 먼저. 예. 아무 말이 하나. 네네네. 그 AI 리서치를 했던 입장으로 아까 알파고 시대. 저는 사실은 기회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위기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사실은 굉장한 위기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AI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AI의 장밋빛 미래를 꿈꾸면 바로 이어서 겨울이 온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왜냐하면 AI가 사람을 그러니까 저는 비슷하게 언어 처리 같은 걸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컨텐트 AI를 하겠다고 마음 먹은 게, 제가 2005년도에 모 의동통신사에서 시리와 같은 걸 만들었었어요. 근데 시리가 혁신이라고, 그때 시리도 사실 돌이켜보면 알파고만큼 이제 큰일 났다, 비서를 AI가 대체할 거야 라고 했지만 10여 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바뀐 거 없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실은 인공지능이라는 게 인공지능이잖아요. 가장 잘하는 건 사람이에요. 사람을 모델로 하기 때문에 저는 사람이 하는 것 이상 뛰어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구현이 된다는 건 뭐냐면 사람 이하다라는 거죠. 결국 그분들 모습들이. 그래서 이런 시대가 온다고 했을 때 이게 끝에 3, 4년 지난 다음에 모두 다 실망해서 떠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장 먼저 했었어요. 사실 그래서 4, 5년 뒤에 AI 위기가 오겠다. 근데 제 생각은 다르게 굉장히 오래 가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AI 다시 돌이켜보면 지능이고, 지능의 가장 핵심은 사실은 사람들 생각할 때 영화에서는 다 그래요. 시리 같은 걸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를 많이 얘기하는데, 근데 인터페이스는 사실은 껍질에 그러니까 저도 말을 하잖아요. 근데 입에 뇌가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건 머리에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인터페이스 기술이 핵심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더 핵심은 생각하는 능력과 컨텐츠를 실어 나르는 거에 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앞으로 되게 중요한 게 사실은 인터페이스보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생각하고 컨텐츠 실어 나르고 생성하고 멋있는 일반 컨텐츠를 만들고 이런 거가 되게 중요한 시대가 올 거고, 사실은 좀 더 긴 호흡으로 이걸 본다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는 전 더 늦게 올 것 같고요. 네. 실은 뭐 컨텐츠 분야 같은 경우는 되게 인간이 만족을 한다는 게 되게 그 디테일이나 뉘앙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또 맥락, 문맥 같은 걸 잘 파악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는 AI가 사람보다 이렇게 뛰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것도 저는 조금은 모르겠는데, 하지만 이제 좀 최근에는 이제 의료 분야 같은 경우는 되게 진짜 많은 성과들을 이뤄낸 것도 사실이고, 오히려 좀 그런 디테일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실제 이제 뭐 사람보다도 더 이렇게 좀 뛰어난 분야들이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어떤 세포의 모양이나 이런 걸 가지고 질병을 진단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오히려 좀 병리학자하고 뭐 최근에 이제 뭐 이렇게 테스트 같은 거 해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분야들, 그러니까 어떤 문맥이나 이렇게 비정형적 요소들을 이렇게 끄집어 올리고 이제 세심한 부분들의 어떤 감정 같은 것들에서 이제 만족을 느끼는 분야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진짜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좀 정교해지는 분야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분야들은 조금 이렇게 많이 좀 성과가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 말에 약간만 더 붙이면요, 사실은 저는 AI가 결국 사람을 대체할 수 저는 없다고 믿는, AI를 하고 있긴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의료 분야 말씀 자율주행 잠깐만요. 네, 같이 할 수도 있겠지만 같이 가는 거다. 근데 어떤 아까 예를 정확히 들으셔서 설명을 드리면, AI가 의사를 대체할 수 있다 없다의 개념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기술이 막 올라가면요, 실제 데이터가 암 진단의 정확도가
93%까지 올라간다는 데이터를 봤거든요. 근데 전문가 의사는요, 같은 사진을 줬을 때 96인가 97% 정도의 정확도를 보이니까 아직은 사람한테 좀 못 미치는 거죠. 근데 핵심은 뭐냐면 이게 경쟁의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암 걸리면 죽잖아요. 그래서 AI 이 분류기하고 전문가가 결합해서 같이 진단을 내리면 정확도가 99.5%까지 올라간다는 연구를 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뭘 대체하고 더 잘하고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하면 더 진화를 이끌어내고 더 많은 베니핏을 사원한테 돌려줄 수 있는 영역이 틀림없이 있고 그런 쪽으로 계속 집중해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되게 좋은 포인트 같아요. 네. 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처음에 등장했을 때부터 인간하고 AI하고 경쟁 구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실은 되게 같이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저기 최 대표님. 앞에서 뭐 이미 다 좋은 말씀들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이 어떻게 될 거냐, 이제 발전할 만큼 발전한 거냐, 아니면 앞으로 많이 남았느냐에 대해서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발전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시작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제 저희 인공지능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긴 원하지만은 굉장히 못하는 게 많고요. 사실은 할 수 있는 걸 찾는 게 더 어렵죠. 지금 이제 인공지능이 진짜 그러면 실생활에 뭐가 쓰일 수 있느냐 생각하면은 아직 진짜 기술은 이만큼 개발돼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 쓸 수 있는 건 이만큼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예정돼 있는 그런 기술들 진짜로 사람처럼 닮아가기 위해서 남아있는 과제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인공지능에 내가 뛰어들어가지고 뭔가 거기서 기술을 익히거나 아니면 인공지능 기반으로 창업을 하겠다고 생각하면은 지금 하셔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앞으로 더 길게 보셔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미래에 정말 그러면은 사람과 AI는 어떻게 될 거냐, 관계가 어떻게 될 거냐를 생각하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도 계속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사람이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가 바뀌어왔다. 사람의 행동 양식이 바뀌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에는 더 돌이켜보면은 지금보다 더 이전에는 사람이 더 반복적인 일, 사람이 더 기술적이고 기계적인 일에 많이 시간을 썼었죠. 어쩔 수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데 뭐 전자제품이 나오거나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그런데 시간을 덜 쓰고 조금 더 가치 있는 일, 조금 더 그 높은 수준의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들을 찾아서 하게 됐잖아요. 점점. 저는 AI의 발전도 그 관점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례로 저희가 이제 AI가 나오면서 그 드라이버들이 다 자리를 잃을 거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저희도 이제 상담 쪽 그런 도메인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상담사들 다 일자리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챌린지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거는 사람의 시간을 조금 더 가치 있는 일에 쓰게 된다라는 관점으로 저는 보고 싶어요. 사람이 지금도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이 상담센터에서 그 상담사들이 닭장과 같이 이렇게 막 갇혀가지고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회자가 됐었는데, 저는 이제 상담이라는 행위 자체도 그런 행동 양식이 그런 그냥 단순한 뭐 그런 상담은 AI가 하고, 정말 어려운 문제 해결, 정말 어려운 고객의 문제 해결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담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사람이. 그렇게 고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가 살아간다고 하면은 내가 어떤 일을 할까? 라고 생각하면은 단순히 그냥 기술적인 일, 그 의료로 치면은 뭐 진단과 그다음에 예를 들면은 뭐 투약이나 뭐 아니면은 그런 그 인식하는 그냥 반복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AI가 한다고 치면은, 그러면 인간 의사는 뭘 하느냐? 새로운 치료법을 발견하고 새로운 약을 발견하고 이런 조금 더 나아가는 일에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주로 일자리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뭐 그 얘기는 많이 해주셨으니까, AI 지금 뭐 굉장히 발전이 됐죠. 사실 인식이나 이런 특정 태스크 관련해서는 사람을 능가하는 분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아까 그 의사분들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뭐 근데 이제 그
그 머신을 가지고 와이프 생일 선물을 뭘 사줄까를 결정하라고 그러면 못할 거잖아요. 사람은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하고 게다가 움직임이 있고 그래서 또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AI가 어디까지 갈 건가? 저는 사실 미래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사람보다 더 뛰어난 AI가 나올 건가에 대한 답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자율주행 예를 좀 들면 자율주행 굉장히 오랫동안 뭐 사업화가 될 거, 상용화 될 거라는 얘기를 하면서 진행을 해왔지만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고 사람보다 더 잘하는 자율주행 기술을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온 그 부수적인 기술들을 활용한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기능적으로 자율주행이라던가 또 되게 다른 것 같지만 아마존에서 그 아마존 고라는 무인 상점을 만들었을 때 자율주행에 쓰이는 기술을 그대로 가지고 만들었습니다라고 아예 그 영상에 이제 문구로 박아 넣었는데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레이더 센서라든가 카메라 센서라든가 뭐 이런 인식 기술 그리고 사람을 인식하고 행동을 인식한 다음에 추적하는 기술들을 활용해서 무인 상점을 만드는 그런 데 또 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달나라를 가기 위해서 했던 많은 기술들이 사람 생활을 바꿔놓은 것처럼 저희가 궁극적인 AI를 위해서 많은 연구들을 하는 것들이 결국 또 파생적으로 사람들의 생활을 바꿔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실은 뭐 저도 궁금한 것들 많이 물어보고 또 특히 막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말씀을 저도 물어보고 답을 들으니까 너무 좋았고요. 실은 그 코로나도 마찬가지지만 AI도 엄청난 그 쇼크였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런 쇼크가 저는 이제 기존 체계는 굉장히 그 변화를 주고 또 충격을 주지만 또 새로운 기회들을 이렇게 야기시키는 그런 또 틈을 만드는 어떤 쇼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뭐 흔한 말이지만 그런 위기하고 기회가 공존하고 지금 또 코로나도 뭐 애프터 코로나 ACBC를 뭐 그렇게 나눌 정도로 굉장히 큰 충격이 오는데 실은 이런 류의 충격들이 계속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어떤 특정 기술 오늘은 AI로 나누기는 했지만 지금 세대가 이런 충격들이 기술 분야든지 사회 분야든지 되게 여러 개가 올 것 같고 우리가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한 주제로 좀 논의를 해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또 뭐랄까 좀 관심 있는 어떤 그 질문 아니 그 답변들 그리고 이 내용에서 좀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좀 계획하시는 일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이 포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